안녕하세요. IP 기초 임상병리학과 담당을 맡은 임상병리학과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상병리학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끝에 과제가 있으니 학생들끼리 과제를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임상병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상병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혹은 Scientist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병리검사 업무, 즉 병의 진단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검사 업무에 종사를 하며 검체 또는 생체, 즉 사람,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으로서 분석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하므로 다양한 전자기기, 전기기기, 여러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미세한 세포, 미생물 등을 정확하게 봐야 하므로 생명이어서는 안 되고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적이고 다소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좀 끈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관습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꼼꼼함, 신뢰성, 협조심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병리사에 관련된 키워드로는 사람을 중심, oncology, 인공지능, 왓슨,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최근에 임상병리사들이 하는 진단검사는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단어로서는 예방의학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업무, 직종 중에 하나는 임상병리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었겠지만 다양한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체를 채취를 했었죠. 비인두에서 도말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추출하기 위해서 채취를 했던 그 과정에 있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사람들 모두 임상병리사였고 또한 해당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추출해서 해당 바이러스를 증폭하는 기술 PCR을 통해서 어떤 환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게끔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임상병리사였습니다. 임상병리사에 대해서 예전에 나온 영상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파악하기 위한 환자들의 발걸음. 그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신속 정확히 생명. 환자 치료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다. 예방의학의 핵심 인물 임상병리사. 안녕하세요. 임상병리사 권효진입니다. 많이 들어본 직업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퍼즐을 푸는 사람? 퍼즐 조각 하나하나는 사실 그 조각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을 적에 몰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런 조각 하나하나를 끼워 맞춰서 이렇게 뭐 환자들의 그런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히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쉽게 거기에 대해서 진료가 들어가고 또 치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 퍼즐을 푸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예방의학의 핵심 인물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병의 원인을 알아내보자 각종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혈액이나 소변, 뇌척수 등 가건물을 통한 진단검사랑 또 폐기능, 뇌파, 심전도 같은 생리학 검사, 그리고 피부나 장기 조직 세포를 통한 병리학적 검사, 이러한 우리 몸에 관한 총체적인 모든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하던데 임상병리사도 그런 거겠죠?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험 응시 자격은 전국에 있는 3년제 및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해야 돼요. 학부 재학 기간 중에는 약 2달간 정도의 병원 실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게 되는 거죠. 임상병리사, 사람 인체에서 나오는 모든 검체로 모든 것을 알아낸다. 정말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들도 임상병리사의 정확한 검사로 환자의 병명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임상병리사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테크닉만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조그마한 깐나쟁이 애기부터 되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몸이 아파서 오는 거잖아요. 저는 몸은 멀쩡해요. 저는 당연히 그냥 피만 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 작은 바늘 찔림 하나조차도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할아버지가 저 뭐라 그러시나, 왜 화를 내시고 나보고 욕을 하시나. 처음에는 되게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더 이 일을 좀 더 능숙해지고 하면서 환자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그분의 10분의 1 정도라도 조금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그런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의료는 치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의학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늘 인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과학적인 탐구심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런 국제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한국에서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해외병원이 우리 국내로 유치가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적인 임상병리사 수요가 훨씬 또 증가할 것 같아요. 임상병리사란 독립적인 분리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 병원에서는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의사라든지 간호사, 의료기사 등등의 다양한 직군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해 나가거든요. 따라서 나 혼자만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나보다는 타인을 좀 더 배려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전체가 이렇게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미덕 그런 걸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상병리사에 대한 업무의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어떤 질병을 의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다양한 이화학적 검사, 생체 검사 등을 병원 내에서 혹은 의료기관 내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을 임상병리사라고 합니다. 이런 임상병리사들은 앞으로는 예방의학, 즉 지금까지는 질병이 있거나 혹은 아파서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그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진단에 따른 질병명이 나오면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는 분자생물학적인 방법 그리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되며 이런 확률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치료가 목적이 아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예방의학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직업이 임상병리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료기관 내에서는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다양한 직군들이 함께 모여서 환자를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같은 목표 하나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들의 조화로운 상생 그리고 조화로운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IP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임상병리사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핵심 능력은 언어 능력, 수리 논리력,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관련 학과로는 임상병리과 3년제나 임상병리학과 4년제를 나와야지. 그리고 해당 임상병리학과 혹은 임상병리과에서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자격을 갖춰야지만 임상병리사 면허시험을 1년에 한 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임상병리사는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를 돕기 위해서 책, 소변, 혈액, 복수액, 조직액 등과 같은 액체 성분과 더불어 조직, 세포, 기관과 같은 조직 성분, 그리고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상을 하는 생리기능 검사까지 다양한 진단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미생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병원체에 대한 각종 약품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현미경, 광전 비석계, 혈액세포 측정기와 같은 실험기구 등을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목으로는 진단혈액, 미생물, 수혈의학, 진단분자, 면역혈청, 조직검사와 같은 다양한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이런 과목을 배우면서 인체 기관, 조직, 세포, 혈액, 분비물, 그리고 인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등을 여러 가지 검사물들에 대해서 현미경이나 실험기구, 시약 등을 섞어서 어떠한 질병의 유무, 혈액형 검사, 혈구수의 계산 등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검사용 시약을 조제하고 혈액을 체열하거나 제조, 조작하고 보존해서 그 검사와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임상병리학과에 조금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는 분석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첨단 의료 장비를 사용하므로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요. 미세한 세포, 미생물들도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염색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이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 유리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좀 끈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류를 보면 커리어넷 직업 분류상으로서는 서비스 전문직에 해당되고 표준 직업 분류 계통에 봤을 때는 임상병리사로 분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그러면 어떻게 취업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지 봤을 때는 임상병리사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면허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일반적으로는 대형병원, 종합병원, 종합건진센터, 한방병원을 포함해서 시젠이나 녹십자와 같은 검사 의료기관에서도 근무를 하게 되죠. 병원 내에서는 임상병리학과 혹은 진단검사의학과, 해부, 조직병리과, 해기학과, 특수검사실, 건강관리과, 응급검사실, 전자현미경실 등등의 많은 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임상병리사 종사자 수는 2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24,000명보다 현재 면허 발급을 받은 사람은 한 7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 해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자는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되고 취업처는 한정적이라서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경쟁이 높아졌지만 전반적인 취업률은 80에서 90%가 졸업 후 1년 내 취업을 하는 것으로 최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의료기술 그리고 의공학적인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예전에는 사람들이 매뉴얼로 다 검사하던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임상병리사 고용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하는 생리기능검사, 특수기능검사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기준 평균 연봉은 3,500 정도 되는데요. 물론 병원에마다 그리고 의료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 방법으로는 정규교육과정 3년제나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해야 되고 생물, 화학을 베이스로 많은 기본 자연과학과 의학, 병리학,
생리학, 미생물,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을 공부하고 임상병리 학과에 관련된 전공, 임상미생물학, 해기학 검사, 혈액학, 조직병리학과 같은 검사에 관련된 학문, 전공 지식을 공부함으로써 3학년, 4학년 그리고 병원 실습에서 이론을 충분히 그리고 실습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면허증으로서는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단 임상병리사 면허시험을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세포병리 분야로는 한국세포병리사, 국제세포병리사가 있으며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ASCPI, American Society for Pathological Clinical Pathologist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ASCPI 시험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업 전망으로는 보상, 일자리 전망, 고용 안전, 발전 가능성, 근무 여건, 직업 전문성, 고용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상이나 일자리 전망,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보상, 즉 경제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의 의료기사들의 연봉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망은 상당히 낮게 나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지는 조금 다소 의아하지만 대부분 80에서 90% 취업을 하고 기존의 병원에만 취업을 했던 거에 반해서 이제는 의료기기 회사, 시약 회사뿐만 아니라 혈액원, 또 국과수와 같은 직업의 즉 전공 진로의 다양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 역시 병원을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데 40점에서 50점 나온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반복적인 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다소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나 전문성, 고용 평등에 있어서는 조사 직업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은 그 아랫부분에 한글로 나와 있으나 최근에는 이미 이 조사표가 10년 전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오고 싶지만 업데이트된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온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 지식,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정도를 보면은 장비의 유지, 즉 진단검사 이학과나 병리과 그리고 특수검사부라고 하는 생리기능 검사에 있어서 다양한 전기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검사 기기가 일정한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 보수가 중요하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는가, 즉 장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마다도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도 잘 결정해야 되고 시력, 기술 분석, 티칭, 그리고 반응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 수행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식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생물과 화학을 기초로 많은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적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에 추가적으로 기본의학, 기초의학을 함께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전기나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에 대한 학습 능력 그리고 많은 시약이나 기기들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시약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지식 능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낮은 순위는 나왔지만 안전과 보안의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감염병 질환 그리고 전기 화재 등에 대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높은 지식적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보는 회원의 특성, 즉 이 직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임상병리사를 선호하는 회원들의 성별 비율은 임상병리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대9 혹은 2대8 정도 되고요. 임상병리사를 관심 직업에 등록한 회원들의 성별 비율은 그보다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임상병리사를 선호하는 회원들의 학급 비율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내에서도 1, 2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요. 주로 의료에 관련된 전문직을 찾다 보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에 있어서 어떤 학생들이 임상병리사를 알아보는지 봤을 때 자기 성찰 능력, 수리 논리력, 언어 능력이 높은 혹은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주로 임상병리사들을 많이 알아봤고요. 임상병리사가 관심 직업입니다 라고 등록한 회원들을 봤을 때 비슷하게 언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예술시간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중학생 때 많이 확인하였다. 반면 고등학생 때는 앞선 자기 성찰 능력, 수리 논리력, 언어 능력은 같았지만 임상병리사를 관심 직업으로 등록한 고등학생들은 수리 논리력, 자연 친화력,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다소 변화된 적성 유형을 나타냈습니다. 임상병리사들을 선호하는 회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갑의 가치는 보수와 안정성, 스테이빌리티,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 학과에 오면 임상병리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임상병리 검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Clinical Laboratory Science 혹은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초과학, 기초의학, 그리고 임상병리학적 전공 지식을 토대로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 대변, 책, 조직, 그와 더불어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체 검사까지, 즉 검체와 생체를 이용해서 질병의 진단과 경과의 관찰, 치료, 예후 판정 등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고 다시 얻어진 검사 성적이 임상적 진단에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관련 전공 과목으로서는 임상화학, 혈액학, 면역혈청학, 미생물학, 생리학, 면역혈액학, 수혈의학, 세포유전학, 진단분자유전학, 조직병리학, 세포병리학 등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감별 진단할 수 있으며 질병의 중증도, 경과 판단을 통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 예후를 판정할 수 있고 건강검진이나 스크리닝 테스트를 통한 질병의 발견 또는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치료 효과의 추적 관찰, 팔로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봤을 때 화학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생화학, 유기학 같은 여러 가지 화학을 배우게 될 거고요. 혈액 내에 가지고 있는 세포들, 적혈구나 백혈구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임상혈액학, 혈액을 원심분리를 했을 때 액체 성분으로 알려진 혈장 또는 혈청 내에서 어떠한 면역학적 성분, 보체나 항체를 이용한 면역혈청학 검사, 그리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프라이온과 같은 다양한 미생물들을 어떠한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미생물을 발견하고 질병으로서 진단할 수 있는지 배우는 임상미생물학,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생체 검사를 하는 임상생리학, 이 임상생리학에서는 순환기계 검사, 심전도나 심초음파, 홀터 검사와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요. 호흡기계 검사, 폐기능 검사와 같은 것들도 배우고 또 신경계 검사, 뇌파 검사, 수면다운 검사, 그리고 말초신경계 검사인 근전도 검사들도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복부 초음파, 안과 검사, 이비인후과 검사, 정형외과 검사 같이 환자를 검사 대상으로 삼아서 직접 질병의 진단 혹은 기관이나 조직의 기능 저하 등을 통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임상생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혈액학, 수혈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혈액을 받는 과정을 수혈이라고 하는데 어떤 혈액을 받는지에 따라서 부작용의 정도가 다른데요. 건강하게 수혈을 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제공하는 면역 혈액 혹은 수혈의학 혹은 혈액은행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학업과 실습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분자유전 진단 IP라고 하는 과목처럼 세포 유전학, 진단 분자 유전학과 같은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시행하게 되고,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세포, 조직, 기관 등에 있어서 어떠한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나타내고 혹은 어떠한 세포들이 암세포가 있고 어떤 환자의 조직, 세포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 혹은 세포병리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냈던 논문인데요.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코로나 국내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실내, 즉 진단검사 의학과 검사실내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현재, 그리고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 논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들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추출된 저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역학조사 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바이러스 혹은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들의 뮤테이션, 돌연변이 등이 어떻게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발생한 돌연변이들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 등도 연구할 수 있는 파트가 임상병리학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을 보시면 실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정 진단을 할 때 스크리닝 테스트, 선별검사와 컨포메터리 테스트, 확정 진단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지티브 컨트롤, 네거티브 컨트롤과 동시에 어떠한 특정 형광 염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염료가 그린 혹은 레드와 같은 특정 색깔을 나타내는 형광 염료가 증폭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폭이 되었다 혹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PCR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5를 보시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나 여기 혹은 RDRP 유전자 혹은 다양한 유전자들을,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아니고 일정 부위의 유전자들을 검사하게 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테이블 6번에서는 검사 결과, 임상 해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유전자, RDRP 진 유전자, N 유전자를 각각 양성, 음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에 대한 검사 해석 결과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아직도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면은 병원에서 근무하길 원하지만 실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국가의료기관, 국가연구기관, 앞서 설명한 국가수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민간병의원, 제약회사, 민간연구소,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 관련 업계를 비롯해서 대한적십자혈액원, 대한결핵협회, 나병관리협회, 건강관리협회, 산업보건협회와 같은 의료기관과 더불어 임상 관련 CRO, CRA, RA와 같은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의과대학이나 대학 내 병원연구소, 보건소, 국립보건연구원, 검역소와 같은 인천공학이나 항만에서도 검역소에서 임상병리사들이 어떠한 감염성 미생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기업으로 생명과학연구소, 제약회사연구소, 바이오산업기관 같은 사기업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원 내에선 큰 세 가지 카테고리, 진단검사의학과, 병리학과, 그리고 생리기능검사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흔히 진단 검사라고 하는데요. 건강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진단 검사입니다. 혈액, 소변뿐 아니라 가래, 복수 등과 같은 검체가 진단 검사에 쓰이는데요. 환자에게서 채취된 검체는 검사 목적에 따라서 진단 검사실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먼저 소변 검사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가 소변을 받아 검사실에 제공하면 소변은 먼저 색상을 살핀 후 산도를 측정하고 원심 분리를 통해 이상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소변 속에 있으면 안 되는 물질, 즉 적혈구, 백혈구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염증 여부나 신장 기능 이상을 판단합니다. 혈액 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적혈구, 백혈구, 빈혈 수치 등을 알아보는 일반 혈액 검사와 혈당, 간 수치, 알부민 수치 등을 검사하는 일반 화학 검사, 그리고 혈액의 응고 상태를 살펴보는 혈액 응고 검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해질 검사, 지질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최근엔 혈액 속의 특정 물질을 통해 종양의 여부, 치료 효과 등을 판단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이나 오한과 같은 염증 증상을 보이거나 농성 분비물이 관찰되면 배양 검사를 통해 세균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혈액 배양 검사는 2개의 병에 무균적으로 채열한 혈액을 주입하고 배양기에 넣어 만 5일 동안 배양하면서 미생물이 자라는지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배지가 담긴 배양병 바닥에는 미생물이 자라면 변색되거나 형광색을 내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이를 인식하는 기기를 통해 배지 내 미생물 성장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균이 배양되면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여러 생화학적 장비와 다양한 첨단 기법을 통해 배양된 균을 분류합니다. 또한 분리된 세균이 어떤 항균제에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가지 이상의 항균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배양 검사와 감수성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적절한 항균제를 처방해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진단 검사는 메르스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서도 시행되는데요. 환자의 코 속 분비물이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DNA를 확인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유전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검사 결과는 다른 여러 검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든 영상으로요. 아산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내에서 어떠한 근무, 어떠한 업무들을 하는지 보는 거고요. 앞서 본 것처럼 혈액을 이용해서 세포 성분을 검사하는 혈액 검사, 그리고 혈청 내에 화학 성분을 검사하는 화학 검사, 그리고 혈청 내 면역 물질을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면역 혈청 검사 등등도 있고, 외부로부터 어떤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미생물 파트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균 배양, 혈액 배양 등등을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메르스라고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호흡기 검체를 추출해서 우리가 유전물질 증폭을 통한 분자 유전 검사로 감염성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액을 주로 이용해서 검사하는 파트가 진단검사 의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파트는 병리과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수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데요. 이러한 반복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런 균형이 깨질 때가 있는데요. 생성이 과도하게 많아져
정상보다 크기가 커지거나 악성화되어 다른 장기로 옮아가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만성 염증으로 인해 세포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포병리 검사를 통해 세포의 유형과 변이, 악성화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포병리 검사는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세포를 채취해 특수한 처리를 거쳐 판독을 하게 됩니다. 세포를 채취하는 방법은 검사 부위나 검체 양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담즙, 복수, 관절애, 객담 등과 같은 체액에서는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를 채취할 수 있고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면봉이나 솔로 살짝 긁어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에 주사기를 찔러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유리 슬라이드에 직접 도말하여 표본을 만들거나 물 성분이 많이 포함된 체액의 경우 원심 분리를 통해 침전물을 도말하여 검사합니다. 하지만 확보되는 검체의 양이 적거나 채취 방법이나 처리 과정이 부적절한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본이 만들어지면 병리과 의사는 현미경을 통해 슬라이드를 직접 관찰하여 세포의 유형과 변이, 악성화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판독자의 판단에 의해 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숙련된 전문가의 판독이 필요합니다. 세포는 채취가 된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고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주로 95%의 알코올을 이용하는데 도말 즉시 알코올이 담긴 통에 약 10분 정도 담궈 세포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색깔이 없어 관찰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염색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포를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검체마다 정해진 염색 시약을 이용해 여러 가지 색깔과 강도로 염색을 하면 더 쉽게 이상 유무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세포병리 검사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간단한 방법으로 세포 이상을 진단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간이나 위와 같은 장기의 경우 CT나 초음파, 내시경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 검사를 해야 하며 겉에서 만져지지 않아 바늘로 조직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부를 절개해 조직을 채취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조직 검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와 같은 영상의학 검사에서는 분명 이상이 있지만 채취된 체액에서 이상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병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포가 변화가 돼서 악성세포로, 즉 우리 몸에서 암, 종양을 발생할 수 있는지, 발생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처럼 병리검사에서 양성 혹은 악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검사 결과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상의학적 장비들이 있죠. CT나 MRI와 같은 영상의학적 장비와 함께 검사 결과를 비교를 해서 그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암입니다. 혹은 간암입니다. 혹은 치료 방향, 수술을 해야 돼요. 혹은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혹은 방사선 요법을 써야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치료 이후에 실제 종양세포가 해당 조직, 기관에 얼마큼 남아있는지도 다시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그럴 때 역시 병리검사를 통해서 해당 조직의 암세포가 이제 없어요. 혹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이렇게 병리검사, 조직검사를 통해서 임상병리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리기능 검사인데요.
평소 가슴이 뻐근하거나 갑자기 쿵 하는 느낌이 온다든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병원에서는 심장을 검사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심전도 검사인데요.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 허혈성 심장질환, 좌우 심방 심실의 비대, 전해질 이상 등이 의심될 때 진행합니다. 심전도 검사의 원리를 알려면 먼저 심장이 뛰는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심장은 동방결절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신호가 심장 근육에 자극을 줘 쿵쾅쿵쾅 뛰면서 피를 내뿜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기신호가 심장에서 잘 생성이 되는지, 혹시 중간에 합성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검사가 바로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우선 심장의 전기 신호가 잘 감지되도록 우리 몸 곳곳에 장치를 붙이는데요. 심장이 있는 가슴을 비롯해서 심장과 멀리 떨어진 팔, 다리 등에도 장치를 붙여 좀 더 입체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검사가 시작되면 모니터와 종이에 특이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이 그래프는 크게 P파와 QRS파, 그리고 T파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형성되는 P파는 심장의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좌우 심방에 전달돼 각각 심방이 수축할 때까지의 전기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려지는 QRS파는 심방을 통과한 전기 신호가 좌우 심실로 확산돼 두 개의 심실이 수축할 때까지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T파는 심장 전기 신호의 짧은 휴식기로서 이때 심장은 다음 박동을 위해 심박동의 재분극을 합니다. 이런 심전도 그래프를 보면 나의 맥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본의 60회에서 70회 뛰는 평균 맥박에 비해 맥이 빠른 빅맥이라면 그래프의 폭이 좁게 그려지고, 맥이 조금 느린 서맥이라면 그래프가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이러한 원리로 심전도 검사를 통해 맥박의 속도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 등으로 이어지는 심전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심장 근육의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부정맥 등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에 10군데의 전극장치를 붙여 짧은 시간 동안 누워있으면 되는데요. 그 시간 안에 심장의 이상 증세가 감지되지 않거나 부정맥 등이 있는 환자라면 추가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수장치를 붙이고 24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심장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심전도 검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또 비용까지 저렴해서 흔히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병원에 방문해 손쉽게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로는 특수검사부 혹은 생리기능검사 파트라고 불려지는 데인데요. 앞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특수검사부라고 하는 파트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에서 검체를 대상으로 검사했던 것과 달리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심전도 하나를 설명을 했는데요.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심장을 꺼내서 확인해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뛸 때 전기가 발생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전기를 우리가 디텍션해서 그 전기적 신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해서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구나, 혹은 빨리 뛰고 있구나, 빈맥, 혹은 천천히 뛰고 있구나, 서맥, 혹은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구나, 부정맥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갑자기 검사를 할 때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부정맥이 있는 것 같은데 심전도를 찍으니까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영상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24시간 내내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 홀터 검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서 일상생활 중에 부정맥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등등도 우리가 심전도 혹은 홀터 검사를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장에 관련된 검사는 우리는 혈액이 순환하기 때문에 순환기계 검사라고 판단해서 심장의 구조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심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심장 검사를 임상병리사들이 진행하게 되고요. 앞서 설명한 호흡기계 검사, 주로 폐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폐의 볼륨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폐 섬유화 같은 그런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섬유가 있는지 없는지, 폐 기능이 정상인지 아닌지 등을 볼 수 있는 폐 기능 검사, 호흡기계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어떠한 알러젠의 알러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러지 검사도 임상병리사들이 수행하고요. 우리가 뇌파 검사, 그리고 코골이 검사로 알려져 있는 수면다운 검사, 그리고 근전도 검사와 같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신경계 검사도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에서 보행에 관련된 검사 뿐만 아니라 안과에서 안압 검사,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관련된 검사, 즉 환자를 우리가 검사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다만 병원에서는 그런 검사들을 수행해 주시는 분들이 임상병리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상병리사들은 그냥 혈액검사, 조직검사만 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는 현재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라고 하는 것은 성남 캠퍼스 그리고 의정부 캠퍼스에 각각 있고요. 성남 캠퍼스에는 학년당 2개 반, 의정부 캠퍼스에는 학년당 하나의 반이 있고, 성남에는 8분의 교수님이 계시고 의정부에는 4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남 캠퍼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진단검사, 의학, 병리학, 그리고 생리기능검사뿐만 아니라 각 교수님들이 특화하고 있는 질량 분석, 여성생식의학, 진단키트, 그리고 단백질 생화학과 같은 다양한 전공 특화 과정이 있고요. 학생들 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학부에서 실습 혹은 학부 연구생 경험을 하고, 실제 풀타임 대학원생들도 을지대학교 내에서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님들 지도하에 가장 많은 풀타임 대학원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는 2분의 모교 출신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역시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서는 자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교수, 교원으로서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전신 서울보건대학 임상병리과로부터 시작됐고요. 2018년에 벌써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개설 50주년 행사를 열었고, 이는 전국에 있는 임상병리학과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고대 병설 임상병리과가 가장 오래되었으나 지금은 폐과되어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혹은 여러분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임상병리학과에 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50주년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성남과 의정부, 그 당시는 대전이었지만 의정부 캠퍼스의 교수님을 비롯해서 연배가 지긋하신 동문 교수님들, 벌써 68학번, 69학번 이렇게 되시니까 연배가 꽤 많으시겠죠. 이런 교수님들도 다시 참석을 해주셔서 50주년 행사를 빛내주셨고요. 이는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역사가 상당히 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다시 한번 홍보를 하면, It feels like a perfect night to dress up like hipsters and make fun of our exes. It feels like a perfect night for breakfast at midnight to fall in love with strangers. Yeah, we're
임상병리학과는 병원에서 주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배출하는 학과입니다. 임상병리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직업 인사입니다. 우리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가장 역사가 길고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임상병리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또 진단바이오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임상병리학과란 도전과 열정입니다. 혈액학, 미생물학, 진균학, 조직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 실습과 경험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하는 전국 유일의 을지대학교에서 저의 열정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학과 내 학생 동아리를 통해 선후배 간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고 교수님께서는 학생들 가까이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친근한 모습으로 진로 지도와 고민 상담을 해주십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임상병리학과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임상병리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그리고 임상병리학과, 그리고 임상병리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과제는 다음과 같으니까요. 각 조별로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